콜라. 미국이 만들어지고 자유와 평등과 함께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해방과 노예제도 유지로 미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있었던 남북 전쟁이죠. 여기서 전쟁으로 인해 생긴 부상자들을 위한 매약 코카콜라가 만들어집니다. 코카콜라를 처음 만든 사람 존 스티브 펜버턴은 남북전쟁에 중령으로 참전까지 한 군인이었는데 부상을 입고 다시 돌아와 보니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잊기 위해 중독성이 강한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진료비가 매우 비쌌으며 처방받은 약도 고통을 줄여주기엔 부족했기에 사람들은 훨씬 싸고 효과도 엄청나다는 매약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매약은 의사나 약사가 아닌 자가 팔며 효과가 있다고 파는 사람이 주장하는 상품을 말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약인 거죠. 효과가 있어도 좋은 효과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펜버턴은 정식적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던 의학 지식으로 매약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죠. 원주민들이 각성제로 쓰고 있던 코카잎이랑 카페인 함량이 높은 콜라나무 열매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와인을 합쳐서 펜버턴의 프렌치 와인 코카를 완성하게 됩니다. 프렌치 와인 코카는 신경장애, 두통 및 기타 질병의 치료제로 소개되었죠. 콜라를 소화제로 쓴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종합적인 만병통치약에 더 가까웠던 거죠. 처음 나온 와인 코카는 코카잎으로 만든 와인 백마리아니 와인이랑 비슷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 전쟁 이후 사람들이 알코올에 의존하며 가정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지나친 음주가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주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금주법이 제정되며 점차 확산되자 알코올이 들어가는 프렌치 와인 코카도 팔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펜버턴은 바로 알코올을 빼고 무알코올 음료로 만들어 금주음료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는데 금주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노린 거죠. 처음 코카콜라는 액상 시럽으로 만들어졌고 1886년 5월 8일에 제이콥 약국에서 처음으로 판매했는데요. 당시엔 탄산수가 몸에 아주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약국마다 탄산수를 만드는 소다 파운틴이 있었습니다. 콜라 시럽에 탄산수를 섞어서 판 것이죠. 이때 코카콜라의 로고가 그려지게 되는데 펜버턴의 부탁을 받은 회계사 프랭크 로빈스는 코카잎과 콜라의 씨를 강조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로고를 그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콜라는 C가 아니라 K였지만 C 두 개를 강조해 눈에 더 잘 띄게 만들었다고 하죠. 좋은 이름과 로고도 생겼겠다. 이제 돈 좀 벌어보려는데 1888년 안타깝게도 펜버턴은 암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후 코카콜라에 대한 지분은 이곳저곳에 싸게 판매되는데 이 코카콜라를 유심히 본 약재상인 에이사 캔들러는 로고를 만들었던 프랭클 로빈슨과 함께 코카콜라 컴퍼니를 세우게 됩니다. 1896년엔 로고를 이용한 상품으로 홍보를 하고 4년 뒤인 1900년엔 사람들에게 무료 시음 쿠폰으로 콜라의 존재를 알리게 되죠. 추가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약의 이미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독과 관련해 안 좋게 변해갔는데 이를 인지하고 1903년까지 코카잎과 카페인 성분을 대폭으로 줄여나가며 매약이 아닌 음료로 입지를 굳혀나가죠. 코카콜라는 매약이 아닌 음료였기 때문에 전쟁 자금을 위해 매약업자들에게 청구되는 세금과 1906년에 제정되는 식품의약품안전법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빠른 판단 덕분에 치명적인 피해를 전부 피해나간 것이죠. 이후 코카콜라를 유리병에 담게 됐는데 원래 캔들러는 유리병에 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때 음료들 사이에선 유리병이 유행이었는데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캔들러는 유리병에 든 음료가 햇빛에 노출되면 변질될 수도 있고 탄산의 압력 때문에 아주 가끔씩 병이 터지기도 해서 유리병에 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최천후가에서 캔들러를 찾아온 변호사 2명이 콜라를 병에 담아 파는 것을 제안했고 캔들러는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인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병이 팔 권리를 이들에게 단 1달러에 팔아버리죠. 계약서에는 코카콜라 한 병의 가격은 5센트이고 계약 종료 날짜는 없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법적인 실수가 있어서 1959년에 종료되며 이때까지 가격은 5센트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리병에 담긴 콜라를 팔게 되는데요. 이게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인기가 있으니 당연히 다른 음료들도 코카콜라를 따라하면서 다들 같은 병에 담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뭔가 눈에 확 담기지 않게 돼버렸죠. 그래서 1915년에 10개 회사에 공모를 내게 됩니다. 유리병이 깨져 있거나 어두운 곳에서 만져도 이게 코카콜라 병인 걸 알아볼 정도로 독특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코카콜라 회사는 1916년에 루트글래스 회사의 병 디자인을 채택했지만 처음 만들어본 시제품은 위쪽이 무겁고 불안정해서 나중엔 아래 바닥이 더 넓어지고 좀 더 날씬한 병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병은 실수로 만들어진 병인데 코카콜라에 콜라 열매를 본따 만들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카카오 열매를 보고 만들어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과는 좋았으니 됐죠. 특허를 내고 전용 병까지 생긴 코카콜라는 다른 음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마실 것으로는 술과 콜라가 다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1919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금주법으로 알코올 농도가 0.5%가 넘어가게 되면 불법이 되었죠. 술과 다르게 콜라는 아침에도 마실 수 있고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5센트로 고정된 콜라는 미국 대공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죠. 모두가 좋아하는 음료인 코카콜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군수물자로 채택이 되어 병사들에게 보급되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나라가 나서서 마케팅을 도와주니 서로 좋은 일이 된 거죠.
1893년 약사인 브래드 햄은 브래드 드링크라는 소화제를 만들었는데요. 탄산수, 설탕, 바닐라, 콜라염을 섞은 이것은 약국에서 코카콜라처럼 팔았습니다. 5년이 지나 1898년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이 펩시콜라였습니다. 여기서 펩시는 소화 효소인 펩신의 이름에서 따와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콜라는 실제로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탄산가스와 설탕으로 인해 팽창과 가스를 유발하여 오히려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당시엔 몰랐겠지만요. 펩시콜라의 인기가 없지는 않았는지 1902년에는 정식적으로 특허를 내고 최초의 펩시콜라 회사가 차려지게 됩니다.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며 소화를 돕습니다라는 문구를 밀고 나갔다고 하죠. 건강하고 맛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수년간 괜찮았는데 펩시는 1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무역 제한과 생산 인력에 차질이 생기며 설탕값은 대폭 상승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도 당연히 한동안 설탕을 만드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설탕을 사재기 했지만 이외로 전쟁이 끝나고 설탕을 만드는 나라들이 정상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재개하면서 펩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1923년에 파산하게 되죠. 이 펩시를 사들인 사람이 로이시 메가겔이었는데 메가겔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힘썼지만 미국 대공황에 자금난을 긋게 되고 두 번째 파산을 맞게 됩니다. 실패를 계속하는 펩시를 또다시 사들인 건 초콜릿 캔디와 초콜릿 청년 음료를 만드는 로프트 캔디 회사의 클라레스 지 구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로프트 캔디 회사는 원래 코카콜라 회사에서 시럽을 직접 받는 관계였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로프트 캔디는 휘청거렸는데 지금까지 적지 않은 코카콜라 시럽을 구매했던 로프트 캔디는 코카콜라에 할인을 요구했고 당연히 큰 고객이니 할인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코카콜라는 로프트 캔디가 그 정도로 많이 구매한 고객인가 싶어서 할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구매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시럽을 1년에 3만 1000갤런 약 12만 리터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농축된 시럽을 쓸 때 조금씩 쓰니까 12만 리터면 확실히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카콜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구스는 화가 끝까지 났고 당장 코카콜라의 상품을 대체할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대공황에 파산하는 회사 펩시를 보게 되죠. 구스는 메가겔에게 전화를 걸었고 뉴욕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며 처음엔 구스가 펩시의 절반을 가졌고 나머지 절반은 메가겔과 그의 친구들이 가졌는데요. 나중엔 구스가 메가겔 쪽 지분을 사들이며 펩시의 91%까지 소유하게 되었죠. 이렇게 펩시를 사들인 로프트 캔디는 코카콜라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펩시의 맛이 너무 없었고 뉴욕 시장에서 펩시는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홍보에도 쓸 수가 없었죠. 구스는 포기하지 않고 맛과 가격에서 여러 변화를 주며 펩시를 살려보려 노력했는데요. 여기서 펩시는 코카콜라와 같은 가격이지만 2배의 양을 준다는 것과 CM송을 만들며 홍보를 했는데 이게 정말 먹혔습니다. 약 10배의 수익을 보이며 전국에 수백 개의 병립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이때가 펩시의 첫 거대한 성장으로 코카콜라를 뒤쫓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코카콜라와 군수물자로 채택되며 세계에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코카콜라처럼 유명해지긴 힘들었죠. 전쟁이 끝나고 고요해졌을 때 펩시는 서둘러 이미지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징병되었던 병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기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을 펩시는 펩시 세대라고 칭했는데 우리나라의 빼빼로데이처럼 정말 그 이름이 굳혀져서 젊고 생기 넘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당연히 질 수 없었던 코카콜라는 전 세계 아이들이 마시는 콜라는 코카콜라라는 광고로 펩시를 공격하는데요. 여기서 펩시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펩시를 골랐다는 결론과 함께 TV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이게 미국에서 코카콜라의 점유율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죠. 위기감을 참지 못했던 코카콜라는 1985년 콜라의 맛을 완전히 바꿔 뉴코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반응은 심각하게 좋지 않았고 매일 사무실에 수천 통의 항해 전화가 왔으며 기존 코카콜라를 단종시키겠다는 사실이 돌자 기존 코카콜라를 사재기하여 창고에 쌓아둔 사람까지 생겨나 코카콜라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죠. 선방하는 펩시에 코카콜라는 펩시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준비한 콜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